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이랍니다. 제가 젊을 때의 이야기니 오래된 옛날 이야기지요. 남편과 저는 같은 직장에 다니다가 만나게 된 사이랍니다. 남편은 저보다 5살 많은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따스하고 살가운 면이 제 마음에 들었답니다. 사실 사귀자고 먼저 말한 것도 제 쪽이었고요. 제 성격은 다른 사람이 보면 약간은 당돌하다고 할 만한 좀 적극적이고 시원시원한 성격이었어요. 제 성격에 비하면 남편은 유순하고 소극적인 편이었죠.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동경한다잖아요. 제 성격이 그렇지 않으니까 남편은 저와 다른 면에 끌렸는지도 모르죠. 데이트의 주도권은 저에게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남편의 불만도 거의 없었답니다. 홍 대리님, 우리 이번 주말에 의왕 저수지에 가요. 제가 김밥 맛있게 싸올게요. 괜찮으시죠? 지선 씨만 괜찮다고 하면 저야 어디든지 가죠. 이렇게 남편은 자기 주장을 크게 내세우는 일이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자신이 먹고 싶은 것보다는 제가 먹는 것을 따라서 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장님, 여기 해물뚝배기 하나 주세요. 홍 대리님은요? 네, 저도 같은 걸로 주세요. 매사 이런 식이었죠. 결혼 이야기도 제가 먼저 꺼냈답니다. 우리 만난 것도 이제 오래됐는데 결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생각해 봤죠. 지선 씨만 좋다고 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결혼은 성사되었죠. 요란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회사 사람들이 거의 모두 참석해준 조촐하면서도 모두 가족 같은 분위기의 하객들 속에서 치러진 예식이었어요. 제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웬만한 것 가지고는 화를 안 내는 성격이었고 남편은 착하고 순한 성격이라 싸울 일도 거의 없었답니다. 왜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싸우다가 헤어지는 커플도 꽤 있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둘의 성격상 그럴 일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싸울 일이, 그것도 크게 싸울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큰일 났어, 자기야. 신혼집 마련하려고 자기 저축이랑 내 저축 털어낸 수표를 잃어버렸어. 어떡하면 좋지? 그거 아니면 우리 신혼집 마련 다 허사가 되잖아. 내가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어디다 흘렸는지 기억도 안 나. 어떡하지? 뭐라고? 그게 어떤 돈인데 그걸 잃어버려? 그러면 우리 이제 어디서 살아? 길거리에서 신혼살림 차릴 수도 없고 일단 갈 데가 없잖아. 어디다 잘 두고 못 찾는 거 아니야? 다시 찾아봐. 아니야. 확실히 없어졌다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경찰에 신고도 해보았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지만 결국 그 수표를 찾을 수는 없었답니다. 당장 신혼집을 마련할 길이 막막했어요. 당장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우리 저축 어느 정도 모일 때까지 3년만 우리 집에 들어가서 살자. 지금 저축한 것처럼 3년 정도 모으고 대출 조금 받으면 우리 살만한 집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남편의 말은 신혼생활을 시집에서 시작하자는 말이었어요. 제가 시집살이를 겪어본 것은 아니었지만 시자에 대한 거부감은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이 그렇듯 저도 가지고 있었죠. 결혼한 친구들이 모이면 단골 주제가 되는 것도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욕이잖아요. 그중 한 친구는 아예 시집 식구들을 싸잡아서 시금치라고 부르더라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화가 조금 나면서도 웃기기도 했지만 이제 제 앞에 떨어진 현실이고 보니 웃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고 말았어요. 남편이 내놓은 대책 말고는 별다른 수가 없었기에 할 수 없이 3년만 시자에 들어가는 시집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죠. 우리 집을 생각하고 마련해 놓은 혼수도 시집에 들어가니 놓을 자리가 없더군요. 장롱도 이 방에 한 짝, 우리가 기거하는 방에 두 짝, 이런 식으로 흩어 놓을 수밖에 없었고요. 시집에는 또 결혼 안 한 도련님이 같이 살고 있었죠. 형수와 시동생 사이 쉬운 사이가 아니잖아요. 친정에서 꺼리낌 없이 살던 저는 갑자기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살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시자 들어가는 집이라고 다 똑같을까 했지만 역시 시자는 시자였어요. 우리가 결혼하고 시집에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는 우선 살림에서 완전히 손을 떼었죠. 시동생 직장이 멀어 집에서 6시 반에는 출근해야 했기에 5시도 안 돼서 일어나야 했어요. 친정에서 엄마가 차려주던 밥을 먹고 편하게 출퇴근하던 저에게 기상시간이 이렇게 앞당겨진 것만 해도 정말 불편한 일이었답니다. 자기야, 일어나. 5시야. 응? 아이고, 얼른 일어나. 나 못 일어나겠어. 30분만 더 잘래. 30분 더 자면 효식이 밥은 어떻게 해서 내보낼래? 아이, 빨리 일어나. 어머니 싫은 소리 하시기 전에. 이렇게 오전 5시부터 시작되는 저의 일과는 식사 준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답니다. 식구들의 빨래, 집안 청소, 명절 준비, 집안 대소사 준비 등 모든 가사 노동이 제 것이 되고 말았어요. 정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이 들었답니다. 아무리 제 성격이 당당했지만 처음에는 살림살이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는 친정에서 밥하는 것도 못 배우고 시집을 왔니? 이게 도대체 밥이냐 죽이냐?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번엔 물 조절 잘할게요. 이렇게 아침부터 시작되는 시어머니의 타박은 하루 종일 끝이 없이 이어졌죠. 빨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니? 흰 빨래하고 색깔 있는 빨래하고 같이 빨면 어떻게 해? 흰 빨래 다시 빨아라. 이거야 원. 며느리라고 어디서 생판 못 배운 것이 들어와가지고는. 색깔 옷이 적어서 같이 빨았어요. 그래도 물 안 들었잖아요, 어머니. 물이 들었다든가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뭘 그러세요. 생판 못 배운 거라뇨, 어머니. 말씀이 좀 지나치세요. 어디다가 말대꾸야 말대꾸가. 일도 못하는 게 성질만 살아가지고는 시애미한테 말대꾸를 해? 이런 식의 일과가 저의 신혼생활이었답니다. 이런 결혼을 왜 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 수표를 잃어버렸을 때 3년간 결혼을 미루는 것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이지 발등을 찍고 싶었답니다. 자기야, 나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어머니는 내가 무슨 이 집 밥솥이나 세탁기 정도밖에 안 보이시는 모양이야. 나 혼자 이 큰 살림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칭찬은커녕 별거 아닌 일에도 화만 내신단 말이야. 아이, 자기야, 당신 고생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우리 조금만 참자. 3년만 버티면 나갈 수 있잖아. 내가 그동안 죽어도 당신 편이 되어줄 테니까 조금만 더 참어, 응? 오늘도 일하느라 허리 아프지? 엎드려봐. 내가 안마 좀 해줄게. 남편은 이런 식으로 결혼 전과 다름없이 살갑고 자상했어요. 하긴 이 와중에 남편까지 시집편이면 저는 결혼 생활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나가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의 따스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위로였답니다. 그러던 중에도 시어머니의 그 시집살이는 지치지도 않고 계속되었죠. 전기밥솥에다 밥을 하니까
밥이 영 맛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여기 돌솥 큰 거 사왔으니까 끼니마다 밥을 새로 짓도록 해라. 그래야 따순밥을 맛있게 먹는다. 밥만 맛있어도 끼니가 든든하지. 이쯤 되니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끼니마다 밥을 새로 지어 먹어요. 저 이건 어머니께서 시키시는 일이라도 못하겠어요. 정이 끼니마다 새밥 드시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하세요. 저는 하루에 한 번 밥하기도 힘에 부쳐요. 제가 하는 일이 밥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빨래, 청소해, 집안 대소사해. 거기다 어떻게 밥을 매 끼니 지어요? 저 정말 못해요, 어머니.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뭐야? 못하겠다고? 어느 며느리가 시애미가 시키는 일에 눈 똑바로 뜨고 못해요 한다더냐? 시키는 대로 하지 못하겠니?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리며 이렇게 야단을 쳤지만 저도 이제 제 성질을 발휘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었답니다. 저 저녁에 담궈뒀던 쌀로 아침 한 끼밖에 못해요. 그거 드시기 싫으시면 마음대로 하세요. 정이 시장하시면 그거라도 드시든가요. 전기밥솥도 요즘은 기능이 좋아서 얼마든지 맛있어요. 아침 그렇게 해놓을 테니까 알아서 드세요. 이 돌솥은 저쪽 선반에다 올려둘 테니까 어머니가 돌솥밥 해드시고 싶으실 때 꺼내서 해드세요. 세상에 밥을 끼니마다 하라니요. 저는 이제부터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바보같이 따라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답니다. 살림을 저한테 맡기셨으면요, 어머니. 살림을 어떻게 하든지 그 방법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마세요. 제가 뭐 어머니 말씀대로 손끝까지 움직여야 되는 꼭두각시도 아니고요. 그렇게 제 살림 방법이 마음에 안 드시면 어머니가 도로 살림 가져가세요. 저는 지금 제가 하는 것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저도 지지 않고 반격을 했답니다. 도대체 너 친정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고 시집을 온 거니? 나한테 딸이 있다면 너처럼 가르쳐서 시집 보내지 않을 거다. 배운 게 있어야 말이지, 배운 게. 그 말씀은 저희 친정 부모님에 대한 모욕이네요, 어머니. 그 말씀에 대해선 사과하세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제 부모님에 대해서 왜 가타부타 하시는 거예요? 사과를 하라는 저의 요구에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팔팔 뛰더군요. 이것 말고도 저 정말 할 말이 많았답니다. 집안 청소도 파리가 앉질 못해서 미끄러질 정도로 해야 했어요. 유리창은 있는지 없는지 구별도 안 갈 정도로 닦아야 했고요. 시어머니는 손에 침을 묻혀가며 청소 상태를 일일이 점검하더라고요. 냉장고 위는 닦은 거니? 이거 봐라. 이거 먼지 아니냐. 매일 닦으라고 하지 않았니? 다시 닦아라. 냉장고 위같이 안 보이는 곳을 왜 굳이 매일 닦아요? 일주일에 한 번 대청소까지 시키시잖아요. 그때 한 번씩 닦으면 일주일 내내 깨끗해요. 사람 사는 집에 먼지 하나 없이 어떻게 지내요? 그뿐만이 아니었답니다. 아유, 이 머리카락 좀 봐라. 바닥에 머리카락 하나도 없이 해놓으라고 하지 않았니? 이게 다 누구 머리카락이야? 긴 거 보니까 네 머리카락 아니냐. 나는 바닥에 머리카락 떨어져 있는 꼴 못 본다. 빨리 바닥 청소 다시 해라. 그리고 싱크대 아래에 물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도록 설거지할 때 조심하고. 사람 사는 집에 어떻게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제가 삭발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머리카락 몇 개 굴러다니는 것까지 세고 있을 만한 시간도 없고 그렇게 눈이 좋지도 않아요. 어머니는 눈도 좋으시네요. 그 연세에.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보이시는 분이 치우세요. 저는 그런 것까지는 안 보이니까요. 이렇게 바닥에 머리카락 한두 가닥 떨어져 있는 것까지 잔소리였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니, 이건 명란젓 아니냐? 이건 나도 네 시동생도 안 먹는 거야. 이걸 비싼 돈을 주고 사왔다는 말이니? 너 먹으려고 이 비싼 걸 사와? 명란젓은 저 말고도 정식 씨도 잘 먹어요.
왜 꼭 도련님하고 어머님 식성에만 맞춰서 식사를 차려야 되는데요? 저하고 정식 씨 입은 입도 아닌가요? 싫으시면 드시지 마세요. 저하고 정식 씨가 다 먹을 테니까요. 언젠가 한 번은 돼지고기 제육볶음을 해서 상추쌈과 함께 정성 들여 차려놓았죠. 시어머니의 다음 행동은 정말 과가 아니었답니다. 상추에 물이 그냥 남아있지 않니? 이걸 그냥 먹으라는 거야? 아이고 정말이지. 다른 집 며느리들은 이러지 않는다는데 네가 잘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상추를 들어 마룻바닥에 물을 탁탁 털어버리는 거였어요. 아무리 잘 씻어서 물기를 빼 놓았다고는 하지만 식탁 주변이 금방 물기로 가득 찼죠. 어머니, 걸레 여기 있어요. 털어서 드시는 건 어머니 자유신데요. 어머니가 털어놓으셨으니까 어머니가 닦으세요. 바닥에 이렇게 물기 있으면 사람 다니다가 미끄러져요. 뭐라고? 상추 하나 제대로 씻지 못하는 주제에 날더러 물 떨어진 거 닦으란 말이냐? 너 정말이지 막 나가는 애로구나. 제 시집살이는 이런 식으로 험난하기만 했답니다. 엄마, 바닥에 이렇게 물기 털어내는 건 엄마가 너무하셨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네? 이 사람 할 수 있는 만큼 노력 중이잖아요. 엄마가 좀 관대하게 대해주세요. 이 사람이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엄마, 부탁드려요, 네? 남편이 이런 식으로 제 편을 들고 나서면 시어머니는 베갯머리 송사가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또 저를 타박하는 거였죠. 3년이 도대체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3억 년은 되는 것 같았답니다. 이렇게 힘든 시집살이가 이어지고 있던 중 저는 몸에 이상이 있음을 느꼈죠. 임신이었어요. 힘든 와중이지만 임신 소식은 저와 남편을 들뜨게 했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첫 아이가 그만 유산되고 말았어요. 육체적으로 힘든 일, 스트레스 등이 모두 유산의 이유가 되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 있으세요? 그리고 한번 유산되면 습관성이 돼서 다음에 또 유산될 수 있어요.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요. 습관성이 되느니 차라리 피임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제 나이가 적은 편이 아니라서요. 같이 노력해 봅시다. 다음번 임신 때는 잘해보자고요. 힘내세요. 병원을 나오면서 얼마나 울었던지요. 집에 들어가자 시어머니의 반응은 이랬어요. 아이고, 큰 벼슬 하신 분 돌아오시는구나. 무슨 큰 벼슬이라고 혼자 오지 일하는 애를 불러서 같이 들어와? 엄마, 지금 이 사건으로 제일 마음이 아픈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에요. 엄마가 어른답게 좀 위로해 주시면 안 돼요? 당분간 집안일 도움이 써야겠어요.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날리더군요. 그런데 이즈음 또 시어머니가 작은 식당을 개업하셔서 그 일까지도 제 일이 되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 육체적 부담 때문에도 아이가 유산되었지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유산을 했어도 시어머니의 그 시집살이는 계속되었고 식당 일까지 모두 제 차지였답니다.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유산을 한 지 얼마 안 지나서 다시 몸에서 신호가 오더군요. 두 번째 아이 임신이었죠. 이번에는 기쁨보다 조심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더 크더군요. 걸음 한 걸음도 조심해서 걸었어요. 첫 아이 때 갔던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와 의논을 했죠. 아주 지극히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하던 일 절반 이상 줄이시고 마음 편하게 잡수세요. 그래야 이번엔 성공해요. 이번엔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새 식구 보십시다. 하지만 의사의 이런 고무적인 말이 다 무슨 소용이 있나요? 시집 일은 줄어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거기다 식당 일까지 추가가 되었는데요. 결국
두 번째 아이도 유산이 되고 말았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제게 심한 육체적 노동을 부과했고 거기다가 이제는 아이까지 못 낳는 며느리라고 대놓고 무시하는 말까지 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아이가 두 번이나 유산되고 나니 정말 심신이 더 지치더군요. 유산된 아이 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일을 하다가도 유산한 일이 생각나서 하늘을 보고 눈물을 참았죠. 친정에서도 걱정이 여간 아니었어요. 보약을 지어서 보내셨더라고요. 무슨 큰일을 했다고 어른 있는 집에서 젊은 사람이 보약을 먹어? 아이고 참, 살다가 별일을 다 보겠구나. 저 아무데도 하자없는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유산이 과도한 육체 노동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겹쳐서 그런 거라고 의사도 말했고요. 제 탓 아니에요. 앞으로 아이 생기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행동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저는 다시 아이를 가졌답니다. 이번엔 정말로 실패할 수 없었어요. 모든 가사 노동을 다 중단했죠. 일단 임신 진단을 받고 온 날 저는 7시가 넘도록 실컷 자기로 마음먹었죠. 다음날 아침 집안에 난리가 났어요. 5시면 일어나서 움직여야 할 사람이 안 움직이니 아침 먹을 밥도 없을 것이 뻔했죠. 너 지금 몇 시인데 여태까지 퍼자니? 지금 6시 다 됐다. 얼른 못 일어나니? 저는 대답도 하지 않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이불을 확 벗겨내더라고요. 저 이번엔 정말로 아이 낳을 때까지 꼼짝도 안 할 거예요.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이 집 씨가 셋이나 그냥 빛도 못 보고 사라지는 걸 보시지 않으려면 말이에요. 아, 형수님, 밥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깨워주셨어야죠. 회사에 꼼짝없이 지각이에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도련님이 회사에 지각한 걸 제가 왜 책임을 져요? 중고등학생 등교하나요? 깨워드리는 거 제가 지금까지 했지만 저도 이제 뱃속의 아이 때문에 자고 싶은 만큼 실컷 잘 거예요. 도련님 회사 근처 식당에 가서 식사 해결하세요. 그리고 도련님 빨래는 도련님이 알아서 하시고요. 어머니 빨래도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제 빨래하고 이 사람 빨래나 할 거예요. 그리고 청소는 당분간 식구들 모두가 같이 해야 돼요. 생명 하나 살리고 죽이는 일이에요. 그 일에 협조 못 하시겠다고는 안 하시겠죠? 그리고 어머니, 식당 일은 사람 쓰시고요. 네가 결국 네 시동생 회사에서 망신당하는 꼴까지 봐야겠다는 말이로구나. 얼른 일어나. 애도 하나 제대로 못 낳는 주제에 무슨 유세야 유세가. 네, 그 애 하나 제대로 낳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러는 거예요. 유세라뇨. 임신부가 이 정도 건강관리는 해야 건강한 아이를 낳죠. 엄마가 몸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하면 아이가 태어나도 편안하지 않아요. 우선 모체가 편안해야 아이도 건강하고 편안한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날도 저절로 눈이 떠질 때까지 잤죠. 알람 시계도 남편 몰래 죽여놓았답니다. 아, 일어나 자기야. 7시야 7시. 나도 늦었어. 효식이는 또 지각하게 생긴 모양인데. 내가 어제 분명히 선포했을 텐데. 나 아이 낳을 때까지 절대로 최소한만 움직이고 꼼짝 안 할 거라고 말이야. 그리고는 정말 자고 싶을 때까지 실컷 자버렸죠. 그런데도 바로 그날 시어머니는 50포기가 넘어 보이는 김장을 저한테 혼자 하라고 시키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도 유산기가 느껴져서 이건 도저히 못하겠어요, 어머니. 사람 사서 하세요. 아니면 어머님이 직접 하시든가요. 또 유산기라고? 너 유산이 정말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구나. 2번이나 이 집안 씨를 뱃속에서 죽였으면 미안한 줄 알고 시키는 일이나 고분고분 할 일이지. 뭐야? 못하겠다고?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배워온 버릇이야?
저는 이제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참을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펼쳐놓은 김장거리들을 내동댕이 치면서 외쳤어요. 그래요. 저 이 집안 씨를 둘이나 잃은 사람이에요. 이 집안 씨가 누군가요? 다 제 자식들이에요. 자식을 둘이나 잃은 사람이 눈에 뵈는 게 있을 것 같으세요? 저 이제 눈에 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든지 세 번째 아이만은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저한테 더 이상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마침 퇴근하던 남편이 이 꼴을 다 보았나 보더라고요. 엄마 벌써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아이까지 빛을 못 보게 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엄마. 절대 물에 손 못 담그게 하시고 아이 생각만 할 수 있도록 엄마가 앞장서서 도와주셔야죠. 김장 50포기라니요. 그건 임산부가 아니라 멀쩡한 사람도 혼자서 못할 일이에요. 엄마가 자꾸 그러시니까 저도 엄마한테 화가 많이 나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하고 손절할 생각이 아니시라면 말이에요. 남편이 손절까지 운운해가며 제 편을 들었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까딱 않더군요. 김장거리는 그냥 방치된 채 놔둬버렸어요. 둘이나 아이를 유산하고 세 번째 아이를 가졌으면 보통 시집이라면 이러는 거 아니죠. 아마도 일단 이래서 모두 손을 떼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김장 50포기가 무슨 옆집 아이 이름인가요? 시어머니가 하는 식당에서 쓸 김치까지 다 저 혼자 하라는 것이었답니다. 끝까지 김장 50포기를 거부하자 이번에는 복수극이 벌어졌어요. 오늘 집안 어른들이 집에 여러분 오실 거다. 다 어르신들이니 대접 잘해서 보내드려야 우리 집 채가 안 잡힌다. 명절 한번 더 치르겠다는 마음으로 해야 돼. 음식도 그만큼 마련하도록 해라. 저 아무것도 못해요. 네가 김장은 못하겠다니 그건 사람 사서 하기로 하고 시집 어른들 드실 음식장만이나 하라는 거다. 그것도 못하겠다는 거냐? 임신이 무슨 세상에서 너만 하는 일이야? 유세가 보통이 아니네. 내가 우스워서 정말이지. 경우가 다르잖아요, 어머니. 벌써 2번이나 아이를 잃었어요. 저 이번만은 죽어도 지킬 거예요. 아침 식사 저녁에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둘 테니 알아서 꺼내서 드시고요. 그리고 반찬도 기존의 절반으로 줄일 거예요. 청소도 빨래도 각자 알아서 하세요. 시어머니가 약이 올라 방방 뛰더군요. 뭐야? 여기가 무슨 대학교 앞에 자취생들 모여 사는 집이라디? 각자 밥 차려 먹고 각자 빨래하고 청소도 각자 하게? 데리고 있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할 일이지. 말이라고 다인 줄 알아? 너가 정말이지. 애 둘을 유산하더니 정신까지 어떻게 된 모양이로구나. 네, 그래요. 저 정신까지 어떻게 됐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지요. 낮에 이렇게 어머니하고 한바탕 하고 나서 그날 밤 우리 방에서도 싸움이 벌어졌답니다. 우리 당장 분가해. 그렇지 않으면 나 하루라도 여기서 못 살아. 이 애마저 지키지 못하면 나 아마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할 거라고. 나 이제부터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할 테니까 도우미를 쓰던 어떻게 하든 당신하고 어머니 그리고 도련님이 알아서 해. 그리고 다음 주로 당장 분가하자고. 아직 분가 자금이 마련이 안 됐잖아. 나라고 해서 분가하고 싶지 않겠어? 나도 정말 나가고 싶다니까. 그렇지만 자기야, 참는 김에 조금만 더 참자, 어? 이건 참고 안 참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러다가 나 정말로 습관성 유산으로 우리 아이 영영 못 낳을 수도 있다고. 이런 심각한 상황을 참으라는 거야? 당신 말로는 내 편 들면서 속으로는 나 고생하는 거 신경도 안 쓰는 거 아니야. 당신도 어머니하고 똑같은 거라고. 제가 드디어 남편에게도 폭발을 하고 말았죠. 김장거리를 내팽개치면서 화를 냈었지만 그 화가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중이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기대한 말은
지하 단칸방이라도 좋으니까 일단 분가하자라는 말이었답니다. 그런데 분가 자금이 안 모여졌다. 좀 더 참아라 라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아이마저 유산이 되어도 괜찮다는 건가요? 뭔가요? 유산 한 번 하는 일이 감기 걸려서 기침 한 번 하는 일도 아니고요. 벌써 2번씩이나 유산을 해서 그걸로 받는 스트레스도 견디기 어려울 지경인데 참는 김에 좀 더 참으라는 남편의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답니다. 내가 어디 고대 광실로 이사하자는 거 아니잖아. 난 정말 못 참으니까 당신 혼자 여기서 살아. 난 어디로든 나가서 이번 아이 절대로 지킬 테니까 말이야. 분가할 수 없다면 난 친정에 가서 10달 있다가 애 낳아가지고 올 테니까 그렇게 알아. 자기야, 우리 집안 형편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친정에 가는 건 절대 안 돼. 어머니가 허락하시겠어? 그건 절대로 안 돼. 여기서 어떻게 조금만 더 참는 걸로 해보자. 나라도 분가할래. 나 내일로 친정 갈 테니까 그리 알아. 연애 때도 결혼 후에도 싸운 일이 거의 없었던 우리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싸움이 되고 있었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그런 가사 노동을 견디고 못 견디고의 문제겠어요? 사람 하나가 죽고 사는 문제인 것을요. 결국은 싸움 끝에 저는 친정으로 오게 되었어요. 사실 친정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친정에다가는 자세한 말을 하진 않았었죠. 하지만 이렇게 친정으로 온 바에야 저간의 사정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간의 사정을 듣게 된 저희 친정 부모님이 대노하셨죠. 당장 남편을 호출하셨어요. 2번이나 유산하도록 고생을 하는데 그냥 놔뒀단 말인가? 자세한 얘기를 안 하기에 2번이나 유산을 했다고 해서 자네 집에 미안하다고만 생각을 했었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된 일이었다니 어떻게든지 자네가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 아닌가? 겉으로는 착한 사람이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도록 방치할 수 있었단 말인가 그래. 남편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장모님. 다 제가 못나서 생긴 일이에요.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집에서 이 사람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저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 데리고 집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할게요. 장인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데리고 가다니요. 저는 정말 화들짝 놀랐답니다. 지옥에서 벗어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거길 다시 들어간단 말인가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도록 기가 막혔답니다. 나 절대 그 집으로는 다시 못 가. 거기 가면 또 유산할지도 몰라. 아니 100% 유산할 거야. 그러니 자기 혼자서 가. 난 절대 안 가. 당신이 막아준다고 해도 하루 종일 출근해서 집에 없는 사람이 뭘 어떻게 할 수 있어. 그저 저녁에 들어와서 말 몇 마디 거들어주는 것밖엔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 나 분명히 말하지만 절대 못 가. 남편은 자기가 잘하겠다며 집으로 가자고 재차 말했지만 저는 절대로 안 가겠다고 버텼답니다. 그 고생을 또 한다니 그건 생각할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 아이는 절대로 잃을 수 없었어요. 벌써 아이를 둘이나 잃은 저였어요. 들어가면 마음고생, 몸고생에 또 유산될 것이 뻔한데 어떻게 또 자식을 죽이는 그 길로 들어간단 말인가요? 아무리 빌고 설득을 해도 제가 듣지 않자 그날 남편은 결국 혼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친정에서 편하게 먹고 자면서 출산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했죠. 엄마가 정성껏 해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이한테 좋다는 것은 다 했어요. 임산부라면 정말 당연한 일, 순산을 위한 운동도 가볍게 할 시간이 있었답니다. 만일 시집에 있었더라면 생각도 못할 일이었죠. 입덧에 시달리면서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던 일,
정말 죽기보다도 싫은 일이었어요. 만약 남편이 계속 합가를 주장한다면 이혼하자라고 조심스럽게 생각도 했답니다. 무엇보다도 엄마가 마음이 편해야 성격 좋고 건강한 애가 태어나는 거야. 시집에서 있었던 안 좋은 일을 자꾸 생각하면 안 돼. 모든 거 다 잊고 용서하도록 해라. 애미가 뱃속에 아이 품고 남 원망하는 건 안 되는 일이다. 비록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라고 해도 말이야. 친정 엄마의 말씀이 100번 옳은 말씀이었어요. 저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되도록 시집 생각을 안 하고 지냈답니다. 여기서 사나 저기서 사나 하루 세 끼 먹는 것은 같은 일인데 사람의 삶이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시집에서 살았던 일이 100년은 되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남편이 자주 와서 빌면서 시집으로 가자고 했지만 저는 절대적으로 거부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출산이 임박했어요. 시집에서 살 때와는 180도로 편한 환경이기는 했지만 2번이나 실패를 했으니 너무나 조심스러웠답니다. 혹시라도 체에서 아이가 잘못될까봐 숟가락질조차 조심해서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개월, 출산이 눈앞에 다가왔답니다. 한겨울이었어요. 제가 겪은 시집살이처럼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이었죠. 처음 하는 출산이라 두렵기도 했지만 실패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답니다. 주변 사람들의 걱정과는 달리 순산이었고 아들이었답니다. 저도 아이도 모두 건강했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또 집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아이까지 생겼으니 이제 시어머니도 달라질 것이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친정 엄마가 나서서 막아주시더군요. 아무래도 몸조리도 당분간 우리 집에서 시키는 게 좋겠네. 산후에 몸조리 잘못하면 평생 고생이야. 적어도 애가 100일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기로 하세. 그리고 그 사이에 분가를 하도록 해보게나. 자네 결심이 중요해. 그렇게 해서 저는 산후조리도 친정에서 하게 되었답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에 시어머니도 엄청 좋아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어요. 남편은 자주 친정으로 찾아와서 올 때마다 우리 부모님 앞에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했죠. 아이도 보고 싶고 이 사람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먼저 떠나보낸 두 아이들 생각이 저도 많이 납니다. 눈물이 많이 나요. 이 사람 마음이 어땠을지 제가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이런데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걸 이제라도 알아주니 고마워. 하지만 당신 집으로 같이 가자는 얘기라면 하지 마. 나 절대 다시 들어갈 생각 없으니까. 분가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집까지 마련해 놓으면 친정에서 떠날 거야. 그 이전에는 단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테니까 그리 알아. 자기야, 일단 집으로 갔다가 분가할 기회를 노리자. 일단 아이가 태어나니까 엄마가 무지 좋아하시잖아.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지실 거야. 아이까지 태어났는데 설마 옛날같이 하시겠어? 그러니까 일단 집으로 들어가자, 어? 절대 싫다니까. 자기 그런 얘기 자꾸 하면 나하고 싸우겠다는 것밖에 안 돼. 말했잖아. 엄마 분명히 많이 달라지실 거라니까. 그러니까 일단 가자. 가서 분가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자니까. 분가할 계획 세우는 건 여기서도 할 수 있어. 가서 시간을 벌고 조금만 더 저축해서 괜찮은 집으로 나올 수 있잖아. 글쎄 절대로 못한다니까? 내가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이 제대로 알기나 해? 내 편이 돼주긴 했지만 내 입장이 돼보진 못했잖아. 절대 싫어. 이렇게 남편과 합가와 분가 문제로 다시 싸움이 되었답니다. 남편은 할 수 없다는 듯 입맛을 쩝쩝 다시며 물러섰지요. 그날은 한파가 심한 겨울이었어요. 아무리 싸웠다지만 남편이었고 아이 아빠였죠. 너무 얇게 옷을 입고 온 것이 신경 쓰인 저는 급히 친정 아버지의 목도리 하나를 챙겨 들고 나가서 남편을 찾았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남편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나가보니 남편이 아주버님과 함께 있더라고요. 두 사람은 뭔가 의견 다툼이 있는 듯 했답니다. 목소리가 톤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싸우는 것 같았죠. 뭐라고 싸우는지 자연히 귀가 쏠릴 수밖에 없었죠. 형, 그때 빌려준 돈 언제 돌려줄 수 있어? 집사람이 절대로 합갈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분가하려면 지금까지 저축한 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데 형이 힘들더라도 어떻게든지 좀 만들어줘야겠어. 나 집사람한테다가 자세한 얘기도 하지 못했단 말이야. 처가에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있어보자. 남편이 아주버님께 돈을 빌려주었다고요? 처음 듣는 얘기였답니다. 남편이 가진 돈이라면 사정이 뻔한데 어디서 나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돈 알다시피 우리 신혼집 얻을 돈이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계획에도 없이 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고, 나는 그거 잃어버렸다고 집사람한테 거짓말 했단 말이야, 형. 형도 잘 알잖아. 처가에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일로 내가 애 엄마하고 헤어질 수도 없잖아. 애 엄마가 알았다가는 그 성질에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일이고. 알았다, 알았어. 내 어떻게든지 마련해 보겠다고 했잖아. 그만 좀 재촉해라. 내가 언제 그 돈 떼어먹는다디? 해준다니까. 조금만 기다려. 지금까지도 사업이 어려워서 그래. 그러니까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합가하자고 재수 씨를 더 설득해봐. 일단 다시 합가하자고 해도 저 사람이 말을 안 듣는다고 아주 치를 떤다니까. 그러니 이건 우리 세 가족이 헤어져 사느냐 같이 사느냐의 문제야. 이젠 아이도 있으니 같이 살아야지. 형도 생각해봐. 저 사람이 우리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 들어서 알 거 아니야. 합가를 하려면 장남인 형 내외가 합가를 하고 지금 있는 집 정리해서 우리 분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도리 아니야?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저는 일의 자초지정을 알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우리 신혼집 마련할 돈을 사업이 힘들다는 아주버님에게 빌려준 것이었어요. 그것도 저에게는 의논도 없이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면서요. 저는 그야말로 열이 머리끝까지 치솟았지요. 바로 남편에게 뛰어가서는 귀싸대기를 날려버리고 말았답니다. 세상에, 아주버님 사업자금 대주느라고 나한테 그 고생을 시켰단 말이야? 그러고는 말로는 나 위하는 척하고 이런 위손자 같은 이라고. 나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하루도 더 부부로 못 살아. 당장 이혼하자고. 남편이나 아주버님이나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기암초풍을 하더라고요. 지선아, 여보, 그게 아니라 그때 형 사업이 정말 남한테 넘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이라서 말이야. 그렇다면 속이지 말고 의논을 했어야지. 왜 사람을 속여서 집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 고생을 시켜? 당신 이제부터 내 남편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우리 더 이상 생각하고 따질 것도 없이 이혼해.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 없어. 그리고는 집으로 들어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어버렸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제 모진 시집살이 기억나시죠? 남편은 저를 속이면서 제가 그 고생을 하는 꼴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간 시집에서 당했던 시집살이와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겹쳐서 눈물은 멈추질 않았죠. 다음 날 남편이 땅속으로 기어 들어갈 것 같은 폼으로 친정으로 다시 찾아왔더군요. 정말 미안해. 진짜 미안해. 형이 하도 사업이 넘어가게 생겼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 당신 고생하는 거 몰랐던 거 아니야. 그래서 쓸 거 안 쓰고 더 열심히 저축하려고 했었고, 제발 용서해줘. 형한테 되도록 돈 빨리 받아서 우리 분가하자. 그래서 아이를 같이 키워야지. 나 당신 같은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아이한테도 당신 같은 아빠는 필요 없다고 봐. 엄마를 그렇게 속인 아빠가 자식은 못 속일까?
그 속임수에 나는 아이를 둘이나 잃었어. 자기 아이가 둘이나 죽어 넘어갔는데도 당신은 끝까지 날 속였고 분가할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잖아. 나는 그 잔인함도 잊을 수가 없을 거야. 그래, 형제간의 우애 중요하겠지. 하지만 내가 얼마나 피눈물 나게 고생하는지 잘 알면서도 그냥 방치했다는 거잖아. 나는 지금도 시집에서 살던 일을 생각하면 밤에 가위가 눌릴 정도야. 내가 그때 아주버님하고 당신이 하는 말 듣지 않았더라면 여태까지 날 속였겠지. 그거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 더 얘기하고 말 것도 없어. 깨끗이 갈라서 자. 얘야, 홍서방도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지. 일단 어떻게 된 건지 얘기나 자세히 들어보자꾸나. 자네,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털어놔 보게나. 또 속일 생각이란 말고 사실만 말하란 말일세.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형님 사업이 힘들어져서 형수하고 이혼 위기까지 가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형이 이혼을 한다는데야 어떻게 그냥 보고 있을 수만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네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 고생을 하는 것보다도 자네 형이 더 우선했다는 얘기인가? 그럴 바에야 우리 아이를 왜 데려간 거야? 일부 빌려주고 일부는 분가를 택할 수도 있었을 것 아닌가?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끝까지 우리 애와 우리를 속였다는 사실이야. 어떻게 그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우리를 속일 수 있었나? 그리고 형과 형수의 이혼이 그렇게 절체절명이라면서 그 일이 들통나면 우리 아이와 헤어지게 된다는 생각은 못했단 말인가? 자네한테 우리 아이가 그다지 절실한 존재가 아닌 모양이로구만. 태어난 아이한테 애정은 있는 건가? 아이 둘이 다 애미 뱃속에서 죽어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끝까지 우리를 속였다는 것이 우리는 정말로 기가 막히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든지 형이 빨리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저축한 돈도 약간은 있고요. 빨리 분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유산된 거 저도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형을 많이 졸라도 보았어요. 하지만 형네 사정이 너무나 어렵다고 해서요. 죄송합니다. 자네 거짓말이 괘씸하지만 그렇게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니 한 번 더 기회를 줌세. 엄마, 기회는 무슨 기회예요? 이렇게 빌고 있지 않니? 그러니 조건을 걸고 한 번 더 기회를 줘보도록 하자. 일단 엄마가 말하는 조건 들어보도록 해라, 지선아. 자네 잘 듣게. 자네가 우리 조건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자네 자유야. 첫째, 당장 분가하게. 둘째, 경제권은 절대로 우리 애한테 맡기게. 셋째, 자네 어머니와 그 기막힌 시집살이와 구박을 자네 손에서 다 막아주게나. 그렇게 하겠다면 이혼하겠다는 우리 애를 말려주겠네. 저는 그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도 이혼하겠다고 버텼답니다. 하지만 친정 부모님이 이제는 아이도 생겼으니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하셨죠. 말씀하신 조건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대로 다 할게요. 형한테 돈을 못 받으면 다른 곳에서라도 어떻게든지 돈 구해서 분가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그대로 이 사람한테 맡길 거고요. 집에서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건 무슨 일을 시키시건 이 사람 편에 서겠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남편이 부모님 앞에서 납작 엎드렸죠. 저는 그래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답니다. 일단은 남편이 너무나 괘씸했어요. 어떻게 그 고생을 하는 저를 그렇게 속여 넘길 수가 있었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 퇴근해서라도 제 편을 들어주려던 그런 태도 자체가 위선으로 느껴지기도 해서 속이 다 안 좋았어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이 저를 설득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이제는 아이를 생각해야 된다. 괘씸하고 미운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지.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어기면 우리 역시 널 도로 데려올 생각이야. 그러니 애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줘라. 그렇게 마음을 돌려. 친정 엄마의 말씀에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미운 걸로 치자면야 당장 이혼장에 도장을 찍어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엄마 말씀대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아이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이에겐 아빠가 필요하겠죠. 저와 친정을 감쪽같이 속인 아이의 아빠. 그렇게 생각하니 또 마음이 다치려고 했지만 엄마 말씀을 상기했답니다. 저렇게 잘못했다고 빌고 있고 또 아이를 생각해서 다시 한번 남편을 믿어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분가할 비용은 남편이 그동안 저축을 해온 약간의 돈에다가 시집에서 난리를 쳐서 받아낸 돈으로 충당했어요. 남편이 집에 가서 정말로 난리를 쳤다나 봐요. 엄마, 지선이가 지금 저하고 헤어지겠다고 일을 갈아붙이고 있어요. 나 지선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엄마, 도대체 왜 그렇게 지선이한테 모질게 하셨어요? 저는 절대로 지선이하고 이혼 못해요. 이제 아이까지 태어났잖아요. 둘이나 유산을 했어요. 그런데 친정으로 가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건강하게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번의 유산에 엄마가 책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이를 못 낳느니 뭐니 하면서 그 마음 아픈 문제까지도 건드리셨잖아요. 제 신혼집 마련할 돈 가지고 형 도와줬어요. 엄마가 형 도와준다고 생각하시고 그 돈 마련해 주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으시잖아요. 제발요. 안 그러시면 저 밥도 안 먹고 굶어버릴 거예요. 그러니 제발 좀 분가할 돈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댁에서 분가할 자금을 받아올 수 있었답니다. 우리가 내건 첫 번째 조건은 남편이 충족시켰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월급 통장도 단 한 푼도 떼지 않고 저에게 맡기더라고요. 이거 월급 통장이야. 나 이제부터 당신한테서 하루에 용돈 약간씩만 받아서 쓸게. 당신이 안 주겠다면 그것도 할 수 없고 어쨌든 맡겼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써.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혼하겠다는 말은 하지 말아줘. 어? 내가 장인 장모님 앞에서 한 약속 다 지킬 테니까. 그렇게 저는 남편의 월급 통장까지 손에 쥐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어떻게 하는지 이제 두고 볼 일이었죠. 산후조리도 얼추 되었고 이제는 움직일만 했어요. 명절이 되었죠. 정말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친정 부모님의 말대로 아이를 데리고 시집으로 갔지요. 시집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선을 긋더군요. 이 사람 지금 산후조리가 안 끝나서 힘든 일 못해요. 장모님이 그러시는데 아이 낳고 물일하면 뼈에 바람 들어서 평생 고생한대요. 엄마, 미안하지만 사람 더 필요하시면 도우미 부르세요. 이 사람은 일 못 시켜요. 이런 식으로 딱 부러지게 저를 보호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식당 일도 이제 형수님하고 같이 하시든가 사람을 하나 쓰세요. 이 사람 그동안 열심히 했잖아요. 이제는 이 사람 식당 일 시킬 생각 마시고요. 이 사람이 식당 일 한다고 해도 제가 말릴 거예요. 남편이 하도 단호하게 얘기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별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명절 일은 형님과 어머니가 거의 다 알아서 하더군요. 저는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 몇 가지만 하게 되었어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군요. 그런 식으로 몇 년이 지나갔죠. 남편은 그 세 가지 조건을 변함없이 잘 지켜주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에 대한 믿음도 생겼어요. 다시는 저를 속이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둘 사이의 금술도 좋아졌죠. 그리고 명절 때만 되면 어쩔 수 없이 가던 시집에도 평상시에 왕래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는 도대체 제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도련님, 내 손자가 왔구나.
내가 할미다, 할미. 할머니, 해봐라. 저는 투명 인간 취급을 하면서 아이는 또 엄청 좋아하더군요. 에휴,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이 훨씬 낫지요. 있는 사람 취급하면서 예전처럼 고생시키는 것에 비해서는요. 저는 그래서 시어머니의 그 투명 인간 취급이 그다지 신경 쓰이지는 않았답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선이 그어진다는 생각에서인지 예전에 비해 마음도 훨씬 편했어요. 어머니, 저 이제 살만하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건 제 할도리는 할게요.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시든 저 상관없어요. 명절날하고 집안 대소사 때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할 거예요. 하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선 넘으실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저도 아무리 어머니가 시키신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하진 않을 거고요. 어머니도 저도 서로 선 지키면서 지내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만 지켜주시면 며느리로서 최선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입장을 분명히 밝혔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투명 인간 취급을 하더군요. 하지만 옛날처럼 막장으로 시집살이를 시키지는 않았어요. 저도 명절이건 집안 대소사건 딱 제가 할 만큼의 며느리 노릇은 똑부러지게 했답니다. 이후 저는 건강하게 딸 둘을 더 낳았어요. 아이들 셋이 무럭무럭 자라주었죠. 남편도 제게 충실하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부러운 것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 참 골치 아픈 수학 문제 같은 할머니였어요. 아이들은 엄청 좋아하시면서도 저는 여전히 투명 인간 취급을 했답니다. 뭐 남편과 아이들이 든든한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요, 어디. 그리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저를 그렇게 고생시킨 일에 대해서는 사과가 없더군요. 이제 아이들이 성장해서 홍기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시집살이 맺게 한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더 시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시집살이를 대강 매섭게 한 시어머니들이나 할 짓이더군요. 저는 하도 매운 시집살이를 경험했다 보니 우리 며느리 될 아이를 그렇게 대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외아들이었지만 일찍이 분가를 시켜주었죠. 그리고 집에 와라 말아라 소리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들 내외는 우리에게 잘했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주는 대로 받는다고 그저 편안하게 잘 살도록 두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제 결혼 생활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젊어 시집살이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제 머리에도 이제 흰 눈이 내렸네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외며느리 아껴주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사연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